네, 자, 프리마켓 뉴욕.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번 주 경제 지표,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은행주들 실적 발표들, 제가 지금 잠시 실적 발표를 봤는데요. 너무나도 또 긍정적인, 시장을 비트하는 그런 실적 발표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또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지금 프리마켓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데, 과연 이 조정이 어느 정도 갈 것인가? 과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열광했었던 요 포인트, AI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꺾이는 것인가? 꺾이게 된다면 도대체 바닥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나둘씩 봐야 될 텐데요. 제가 이런 걱정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레그넌 투자자분의 이춘광 대표님께 저희가 조언을 좀 구해야 되는데 아마 뭐 세뇌당하는 또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춘광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참, 오늘 이미지가 너무 오늘 저희가 이제 섭외가 약간 미스가 된 것 같아요. 농담이고, 지금 시장에서는 좀 보기 드문 지금 조정이 최근에 보기 드문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춘광 대표님께서는 지금의 이러한 상황을 또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조정의 종류라는 게 건강한 조정이 있겠습니까만, 예. 우리 한번 돌이켜 보죠. 최근 한 달 미국 시장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달려왔어요. 맞아요. 특히 4월 8일 전저점 기준으로 보면 S&P 500이 얼마나 올랐을까요? 지금 연으로 한 13%, 14% 올랐으니까. 4월 8일 날이 그러니까 YTD로 당시에 19.8%가 빠졌거든요. 이게 20% 빠졌다고 보면 4월 8일부터 지금까지 내리 30% 이상 올라온 거예요. 여기서 조금 빠지는 게 뭐 어떤 문제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조정이 이렇게 길진 않을 거다. 길지는 않을 거다. 네네. 그리고 사실 그런 거였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트럼프하고 뭐 시진핑하고 온라인 그것도 오늘 새벽에 어제 새벽이었죠. 약간 서로 또 타코하는 타코하는 뭐 이거였는데 그거 나오기 전에 모든 관심이 아까 언급해 주신 대로 미국 주식시장 너무 고밸류에이션이다. 너무 과대평가돼 있다. 늘 우리가 이런 거 겪죠. 그러다가 울고 싶은데 뺨 한 대 때려주는. 항상 뭐 이런 시장 그래도 한 번씩 쉬었다 가주는 게 시장이 올라갈 때도 뭐 좀 더 건강해지는 상승세 아니겠습니까? 좀 과도하게 올라왔죠. 뭐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제가 뭐 반박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좀 덧붙이자면 뭐 조정이 올 때가 됐다. 그럼요. 그리고 이 조그만 조정, 늘 있을 수 있는 조정을 AI가 그때 말씀드렸죠. 초기에 AI 인프라 투자 기간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뭐 오픈 AI가 진짜 수익을 그거는 한 2, 3년 있다가 따져도 되는 문제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하고 있어요. 뭐 어떻게 뭐 방송을 마무리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경제 이론 몇 가지를 소개를 좀 하고 싶어요. 이론을요? 너무 이렇게 가볍게 좋다만 그러니까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건강하게 바라봐도 괜찮은가? 뭐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요거 들어가기 전에 하나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러니까 중국에서 어떤 히토류에 대한 어떤 제한 규제 조치를 좀 취하겠다. 물론 그 부분을 민간에서는 허용하고 군사 목적으로는 우리가 제한하겠다라고 약간의 스탠스를 한 발 빼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근데 이제 과거에 사실 우리가 관세 전쟁 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145%, 뭐 200%, 뭐 그때 우리 다 겪었거든요, 사실상. 자, 근데 지금의 이 중국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에 왜 그렇게 약간은 어찌 보면 좀 올드한 뉴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기민하게 좀 반응을 하는가, 좀 과격하게 반응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많은 참여자분들이 약간 의아하게 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만큼 많이 빠지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30% 넘게 올랐습니다. 4월 8일 이후에. 거기에 뭐 2, 3% 하루 빠진다고 해서 그게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당장만 해도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거의 뭐 한 4분의 3 정도는 회복을 해버렸다고 보거든요. 종목별로는 그때 우리 다뤘던 브로드컴 뭐 잘 보셨잖아요. 6점 몇 프로 빠지더니 어제 9.8%인가 올랐습니다. 맞아요. 뭐 저희 절대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 우라늄 그때 강조드렸었죠. 맞아요.
우라늄이 지금 난리 났어요. 어제 10% 올랐어요. 아. 그래서 연초 이후로 드디어 110%를 찍었습니다. 지금. 어. 저희가 보유하는 기간 동안 예, 예. 상승률만. 그러니까 갈 애들은 계속 가고 있다는 얘기죠. 갈 애들은 가고 있다. 그럼 예를 들면 브로드컴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예. 연초 이후에 지금 110% 가까이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 우라늄 ETF만 해도. 예. 오늘 조정했을 때 예를 들면 5%를 빠지건 뭐 3%가 빠지건 그게 어떤 대세의 지장이 있겠냐라는 생각이고 예. 무엇보다 늘 제가 해묵게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매크로 환경, 조금 더 자세하게는 펀더멘털 환경이 뭐 조정이 심각하게 오고 우리가 조정이라는 거 두 가지죠. 어제 같은 조정은 금요일 같은 조정은 그냥 벌로틸리티였다고 봐야 돼요. 변동성 늘 있을 수 있는. 예. 우리가 진짜 심각하게 봐야 되는 커렉션이라고 해서 조정. 기간 조정을 하게 되면 고점 대비 2에서 한 30% 정도 빠져야 되는 게 이게 제 심각한 조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런 시장을 우리가 말씀 나눌 때도 조정이라는 것보다 그냥 변동성 정도로 표현하는 게 어떨까. 우리가 만약에 교과서적으로 좀 표현한다면 조정 보통 한 10% 정도 이상이 되면 뭐 이제 단기 조정. 조정. 네. 20%가 되면 이제 약세장이라고 아예 표현을 하기 그렇죠.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는 기간 조정이라고 하죠. 경제가 어떤 뭐 예. 침체가 온다거나 했을 예. 때 그걸 투영하는 조정이라고 하는데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10%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저 그냥 변동성 정도다. 변동성 정도다. 그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뒤에 자료가 뭐 우리가 굳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들긴 하는데, 자, 그래도 왜 그만큼 강한지를 지금부터 이제 세뇌 작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통화이론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예, 예. 원래 이 현대통화이론이라는 게 MMT라고 해서 예. 모던 머니터리 티어리라고 그래서 1940년도 정도에 뭐 호주 누구 경제학자 위주로 이렇게 언급이 되다가 2000년도 들어서 경제학 설로 이제 어떻게 보면 자리를 잡은 이론입니다. 예.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현대통화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전통적인 경제 이론에서는 통화를 계속 많이 풀면 풀수록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유발이 되면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게 전통 영향, 예, 예. 전통 경제학이잖아요. 근데 현대통화 이론은 아니 자국의 국가가 자국의 통화를 아무리 많이 찍어낸다고 한들 무슨 디폴트라는 게 있겠냐. 디폴트가 말이 안 된다. 디폴트 있으면 우리 쉽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니 디폴트가 만약에 돈을 못 갚을 것 같으면 돈 찍어서 내버리면 된다 이거죠. 여기까지는 전통 경제 이론이 이렇게 되면 경제가 이제 체질이 약해지고 인플레이션이 유발돼서 안 좋다는 얘기인데 MMT 이론은 아무리 많이 찍어내도 전혀 문제될 거 없다. 다만 전제 조건이 경제 성장만 제대로 나오고 생산성만 계속 개선이 된다고 하면 돈을 아무리 풀어도 문제가 없다. 이게 사실은 2010년도 당시에 그 QE 양적 완화하고 나서 막 통화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을 때 예. 제가 근무했던 이제 핌코라든가 알리안츠 계열사죠. 핌코가 시장을 굉장히 잘 보는 회사예요. 그 회사를 필두로 해서 몇 개 회사에서 시장을 좀 인딥스하게 보는 회사에서 이 MMT 이론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언급이 살짝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렇게 쭉 시장을 보면서 아니 돈은 아무리 많이 이렇게 많이 찍어낸다고 하고 앞으로도 찍어낼 거고 부채는 뭐 지금 뭐 사상 최고 계속 사상 최고 치고 예. 그런데 US 달러가 여러분들께서는 원달러나 달러 환율을 보시니까 US 달러가 좀 싸졌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 시각엔 별로 싸진 게 아니에요 지금. DXY 기준으로 지금 98, 97 돼버렸죠. 어허하다가. 연초에 109포인트가 워낙 비쌌던 것이지 역사적으로 보면 95에서 100 사이가 평균이에요. 이런데도 달러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 그러면서 주식은 또 올라. 그러면 모던 아까 현대통화 이론도 일견 맞는 얘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성장률이 그 안에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 그렇죠. 것이고. 그런데 실제로 지금 보면 예. 1, 4분기가 지난번에 미국 1분기가 마이너스 0.5긴 했지만 2, 4분기가 3.8%. 지금 GDP 나우가 3, 4분기 실시간 전망 GDP 나우 예상치가 3.8, 3.9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플러스 우리 한 번 언급했었는데 지난 2, 4분기 미국의 생산성, 분기 생산성이 3.3%입니다. 예. 3.3%면 이게 얼마나 센 거냐면요. 역사적으로 미국의 분기 생산성, 노동 생산성이 2에서 2.5%예요. 잘 나와봐야 2.5% 살짝 호가하는 수준, 3.3%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대통화이론이 말이 되는 게 아닌가. 또 여기에 연계해서 지지난주부터 미국 월가에서 나오는 얘기가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네. 예. 베이스라는 게 어떤 가치, 초석을 얘기하잖아요. D라는 거는 깎아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왼쪽 그래프인데 달러를 계속해서 찍어내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질 거고 이렇기 때문에 시장의 투자자들은
그걸 해지할 수 있는 실물 자산인 금, 가상화폐 이런 것들이 계속 가격이 오르는 게 예. 여기서부터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는 걸 계속 회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현대통화이론을 생각하게 된 게 워낙에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는 게 딱 얘기가 나오니까 아 이거 그럼 통화가 계속 증가해. 통화 가치가 떨어지겠네. 그럼 한번 검증해 볼까?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를 제가 그려갖고 온 거예요. 프레드에서 그대로 받은 겁니다. 제가 예, 그려갖고 예. 온 게 아니라. 저 밝은 초록색이 M2 광의 통화거든요. 예. 뭐 2020년도, 22년도 당시에는 인플레이션 잡혔다고 금리 올렸으니까 살짝 꺾이긴 하죠, 통화량이. 근데 역사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저렇게 계속해서 증가해서 지금 아까 언급한 대로 부채가 어마어마한 수준이고 이러면 US 달러 값이 빠져야 됩니다. 근데 저기에 보시는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그 녹색하고 빨강색이 리얼자가 붙은 실질 달러 가치, 예. 빨강색이 실질 실효 환율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미국 통화의 정말 구매력을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실제 구매력을 보여주는 그래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향하면 계속 좋아지는 겁니다. 예. 최근에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긴 하지만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나요? 빠지고 있나요? 좀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좀 돌아왔는데 현대통화이론이라는 것도 경제학자라는 분들이 거의 수제들이잖아요. 그 수제들이 정말 몇백 년에 걸쳐서 다 사회 현상을 정리해서 학문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현대통화이론이 좀 접목이 되는 이런 시기가 도래한 게 아닌가. 자, 여기서 조금 길어지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서 최근에 또 이 고평가에 대해서 어제 하워드 막스가 드디어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구루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그 모건 스탠리인가 메릴린치에 근무했던 스티븐 로치, 지금 예일대인가 아마 교수하실 거예요. 석좌 교수. 예, 예. 스티븐 로치하고 하워드 막스 요 몇 분 정도의 말은 저는 귀담아 들어요. 뭐 제이미 다이먼 이런 분들 얘기 안 듣습니다. 그분은 뱅커지 투자자가 아니거든요. 한번 언급했었잖아요. 예, 예. 하워드 막스는 기본적으로 채권 투자자이면서 굉장히 신중한 가치 투자자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그 몇 가지 포인트 아웃만 해드리면 지금 이렇게 고평가가 되긴 건 맞다. 그런데 과거와 다르게 이번 고평가는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고 그 실제 기대 또는 부채에 기반한 어떤 양적 상승이 아니라 돈이 아까 우리 오픈에이다 언급하셨지만 그 M7들 기업들이 지금 아까 그 거미줄 같은 그래프 보여주셨죠? 예. 준비할 건데 이런 그래프거든요 지금. AI 맞아요. 비슷한 거거든요. 예. 저 회사들의 대부분이 자, 이렇게 말씀드리죠. 2022년도 올해 한 해 AI KPX 투자가 3,700억 달러 정도가 추산된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한 500조 됩니다. 이거를 테크 기업들이 부채를 기반해서 쏟아내고 있는 게 아니라 프리 캐시플로우 갖고만 조달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잉여 현금 흐름이 그렇게 많이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실제로 돈을 그렇게 벌고 있는데 과거 닷컴 버블 당시처럼 밸류에이션 아니라는 거고 이걸 또 하나의 이론 비슷하게 제가 정리를 오늘 좀 해갖고 온 게 여기 왼쪽 박스를 보시면 과거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구조가 고도화 또는 변화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박스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가끔 그 미국의 경제 지표 보면 선행 지표, 동행 지표, 뭐 그 후행 지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선행 지표가 굉장히 설명력이 떨어집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왜냐하면 이 선행 지표들을 만든 산식 자체가 미국이 수출 주도형 국가였을 때 제조업 기반이었을 때 과거 50년에서 한 70년도 당시에 만들어 놓은 산식을 갖고 계속 발표를 해요. 예. 보시는 대로 과거에는 자본이나 노동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던 제조업 비중이 굉장히 높았었던 경제 구조였어요. 당시에 5에서 한 70년 당시에 미국 경제에서 제조업 차지하는 비중이 30%, 제조업의 고용인 비중이 40%에 육박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서비스 비중이 한 77% 정도 되고요. 제조업이나 제조업 고용 비중이 10%가 안 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밑에 그럼 기업들의 마진율을 보자는 거죠. 지금 현재도 전통적인 제조업체들, 뭐 자동차 분야가 마진율이 1.5에서 한 많아야 5%입니다. 제가 7%라고 써놓긴 했죠. 예. 기계 부분이 5에서 8%, 화학 부분이 6에서 8%. 이게 마진율이에요. 전통 제조업에. 그런데 왼쪽 박스에 그 최근에 끌어가는 경제를 끌어가는 업종들이 테크, IT, 헬스케어, 금융. 뭐 엔비디아, 애플 이런 걸로 대표되는 이런 기업들의 마진율이 평균 30%에서 50%예요. M7들의 평균 마진율이 순이익률이 지금 46%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과거의 경제 구조에 꽤 맞춰서 봤던 지표, 다시 말하면 밸류에이션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고도화되고 마진율이 굉장히 높아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 있는 이 고도화된 산업에서는 이 밸류에이션 지표도 적당히 과거 대비해서는 조금 높은 지표를 새로운 뉴노멀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고도화된 산업으로 변화된 거 아닌가. 이래서 최근에 그렇게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고평가에도 불구하고 고평가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탄탄한 이유가
경제가 이제 그만큼 고도화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도 사실 지금 마진율에 대해서도 늘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 그 마진율에 집중을 하잖아요. 과거에 너무나도 높은 마진율이 혹시나 깨지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우려감도 있어서 최근에 저도 개인적으로 그 러셀 2000 지수, 특히나 중소형 성장주들, 어찌 보면 뭐 돈을 잘 못 버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는 또 돈을 버는 기업도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이제 그 작은 기업들도 이렇게 하나씩 뜯어보니까 그 작은 기업들도 마진율이 40%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장주들도.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은 그 작은 기업들의 어떤 성장주 그 문화 자체가, 또는 지금 기업들의 그 기반에 깔려 있는 게, 우리가 꼭 빅테크가 돈을 많이 벌고 경제적 혜자가 넓으니까 그러고 있는 것이다가 아니라, 성장주들 일부 뭐 러셀 2000 지수, 중소 작은 기업들도 그러한 마진율을 현재 지금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거를 제가 세세하게 설명 안 드리고 대신 대표적으로 가끔 설명드리는 게 하이힐드 스프레드라든가 채권 회사채 스프레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정돼 있어요. 미국 전체 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 스프레드 평균이 0.7% 수준입니다. 얼마나 낮은 건 줄 아세요? 국채 대비 0.7%만 얹어주면 채권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가장 위험한 하이힐드 등급들이 발행하는 채권의 스프레드 자체도 미국 역사적으로 4에서 5%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국채 대비 4에서 5% 이자를 더 줘야. 그건 이제 국채가 뭐에서 지금 채권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부분도 뭐 일조 동조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게?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다 감안해서 제가 만약에 어떤 회사의 오너란 말입니다. 근데 하이힐드 회사예요. 재무조도 안 좋고 곧 망할 것 같아요. 자금이 필요해요. 채권을 발행해요. 팀장님께서 저한테 2%만 얹어줄게요, 이자. 그러면 투자하시겠어요? 4%, 5% 얹어달라고 하시겠어요? 곧 망할지 모르니까. 이게 하이힐드 스프레드란 말이에요. 그 하이힐드 스프레드의 평균이 역사적으로 4에서 5%만큼을 더 얹어줬어야 되는 게 평균인데 지금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2.8%라니까요.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든 걸 말해주는 거예요. 조그만 회사, 비교적 그 재무 상태가 좀 건전하지 못하고 이런 회사들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자금 금융 여건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는 마진율도 그렇고 자금 조달하는 데도 쉽고, 그러면 쉽게 조달해서 그걸로 투자하고 돈 벌고 이런 것들이 선순환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론 너무 좋은 쪽만 본 감이 없잖아 있지만 제가 그래서 이제 롱돌이라고 좀 불러주시는 거 저는 별로 되게 반갑거든요. 왜냐하면 안 좋은 걸 생각을 해보려고 옆으로 꽈서 계속 생각을 해봐도 NFIB 지수 기억나세요? 중소자영업자 연맹 지표. 중소기업 낙관지수라고. 낙관지수. NFIB 지수가 굉장히 좋아요. 그 사람들이 물론 설문이니까 저는 신뢰를 안 합니다만 설문이 모두 다 거짓말은 아닐 거란 말이죠. 고용을 더 할 거고 나중에 수주가 더 많아질 거고 매출이 증가할 거고 이런 다 대답들을 한단 말입니다. 좋아지니까 NFI 지표가 계속 상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만 봐도 중소기업들도 상황이 나쁜 상황이 아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론적인 거 몇 개 말씀을 드렸고 제가 해묵은 얘기니까 그냥 꼭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는데 드디어 TJ 잔고 우리 자꾸 언급하는 그 재무부 잔고가 8,230억 달러가 딱 달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맥시멈 TJ 잔고를 8,000억에서 8,500억 달러 정도까지 딱 채워놓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공격적으로 다시 지출을 해요. 제가 볼 때 이번 달이나 다음 달부터는 아마 TJ에서 공격적으로 지출할 겁니다. 그럼 시중의 유동성 다시 늘어나면서 산업의 어떤 산업 보조금이라든가 또는 뭐 사회 안전보장 뭐 조금 어려우신 분들한테 이제 보통 연말 정도 되면은 뭐 내년 예산을 통해 가지고 또 집행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그렇죠. 있고 그게 겹친다는 얘기예요. 겹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셧다운이라는 게 그러니까 민주당 미국도 마찬가지죠. 서로 당파적으로 막 목리 부리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난 2017년인가로 기억납니다. 트럼프 일기 때 오바마 케어인가 그 멕시코 장병 문제 때문에 그렇죠. 최장 35일 갔었어요. 맞아요. 그때 별일 없었습니다. 결국 상승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10월 15일 날 또는 11월 1일 날이 아마 변곡점일 거라고 봐요. 10월 15일 날이 그 제한 군인들 월급을 주는 시한이에요. 130만 명의 군인들한테. 이거 완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보안, 군사, 디펜스 이거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중요한 분야예요. 그 시한이 10월 15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자면 10월 15일 전에 합의하지 않을까? 이게 만약에 워스트 케이스 합의를 못한다고 하면 다음 데드라인은 11월 10일입니다. 11월 1일. 11월 1일. 11월 1일이 이번에 그 OBBBA에서 오바마 케어 삭감되는 법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러니까 그 오바마 케어 그 보험료 지원해 주는 걸 이제
지원을 안 해주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이제 빨리 그걸 협의를 해야 되는 다시 그런 해달라. 상황이네요. 예. 공화당은 무슨 소리냐, 세금도 깎아주고 소득 지원해 주는데 굳이 이거 없어도 된다, 이래갖고 이제 팽팽하게 셧다운 한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걸 적용받는 사람들한테 최종 통보를 해서 연 보험료가 이제 뭐 적게는 연 900달러에서 1900달러까지 막 증가하고 이제 이런 효과들이 생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적용받는 미국의 전역의 인구를 쭉 보니까 공화당 하원 선거구에 1200만 명이 오바마 케어 삭감 대상이 된다고 그래요. 1200만 명이요? 네, 그리고 민주당 선거구에 삭감 대상이 되는 인구들이 9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900만 명 빼고 공화당 1200만 명 이 표밭인데 이거 무시할 수 있을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11월 10일이 월스트 케이스 그때까지는 뭔가 서로 양보하는 타협안을 통해서 이제 셧다운이 마감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제가 더 많은 질문을 좀 드려야 되는데 자 일단 제가 99% 이제 세뇌가 됐기 때문에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실적 발표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이번 10월 FMC 금리 인하 이런 부분 이 두 가지 물론 이제 경제 지표도 사실 시장에서 많이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적 발표가 워낙 이번에 중요하죠. 강력하게 나올 거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잖아요. 전혀 이제 수정치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실적 발표가 앞서 나오게 되면은 점점 이제 그 시기가 다가오게 되면은 월가에서는 약간 보수적인 성향으로 일부 조금 다운그레이드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 맞아요. 이번에는 그냥 그대로 뒀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야 이번 실적 발표는 우리가 수정할 게 없을 것 같다. 있는 그대로 이거보다 더 비트할 것 같다라는. 몇 개 하우스에서 수정치 발표했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개선된 걸로 발표하고 막 이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실적 발표 그렇다는 얘기는 저는 또 어떻게 보면은 물론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만큼 시장의 기대감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또 이렇게 높아져 있을까라는 그래서 생각이 주가로는 듭니다. 조금 부정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뭐 프리마켓에서 약간의 좀 조정을 주는 이유도 너무나도 큰 기대감에 일부 약간 좀 지켜보고 싶다. 이런 어떤 심리가 좀 작용되지 않나.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스탠스는 굉장히 뭐 참고할 만하고 바람직한 스탠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3, 4분기 실적 전망 팩트셋에서 10월 9일 날 S&P 500 전체 기업의 3, 4분기의 분기 EPS 연율화 성장 예상치를 8.0%, 8% 전망했거든요. 근데 10월 7일 날 이틀 전에 야데니 리서치에서 야데니라는 곳이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하우스예요. 10.7% 전망했어요. 10.7%요? 보수적인 뱅커 하우스에서. 오메리카는 11% 보던데요. 그리고 블룸버그에서 같은 10월 9일 날 물론 전체 업종의 IT 업종 이익이 30.3% 증가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늘 금융주 발표되고 있죠. 팩트셋에서 역시 금융주가 분기별로 13.3% 증가할 거라고 봤고 그중에 은행만 해서는 한 9%. 그러니까 기본이 8%, 9%인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조금 저도 뭐 좀 양쪽에 좋고 안 좋은 거를 봐야 되니까 2, 4분기 실적 전망이 굉장히 전망은 안 좋았어요. 실제로는 괜찮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베이스 이펙트도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하는데 아니 전망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그분들이 대충 원하는 번호 찍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애널리스트 할 때 IR 해봤지만 직접 다 다녀보고 보고서 갖고 해서 추산해서 발표하는 건데 그냥 즐기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개별 종목에 대한 게 아니라 시장 전체 또는 업종 전체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우려했었던 뭐 엔비디아 지난 2, 3년 동안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면 그날 당장 다 빠졌어요. 맞아요. 기대감이 워낙 높았거든요. 근데 그걸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이게 시장 전체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번 10월 말에 있는 FMC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요번에 한번 인하하지 않을까. 인하한다.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 지난번까지는 저는 조금 보수적이었어요. 이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이 언젠가 실현이 될 거고 그러면 어렵지 않을까. 근데 적어도 이제까지 발표된 물가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BLS에서 다시 직원을 싹 불러가지고 지금 통계자료 작성하고 있다고 하니까. 24일인가요? 네, 25일인가 24일로 기대한다고 한 2주 뭐 지난 것 같은데 지금 추세대로 보면 저희 트루플레이션 가끔 보는 실시간 물가 지표도 2%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생산자 물가 지수라든가 이런 것도 심각하게 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잡혀가고 있고. 그렇게 되면 또 노동시장이 어쨌건 지금 우리 연초 대비해서는 조금 슬로우다운한 수준이잖아요. 맞아요. 절대 그렇다고 해서 경기 침체 아닙니다. 이거.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에 인하하는데 대한. 크게 문제는 없고 어제까지 지금 계속 마이클 바 등등 뭐 신임 총재 이런 총재분들의 대부분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게 예. 이번에 금리 인하 한두 차례 더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 해야 된다, 해도 된다. 그런 거 보면 이번에 10월 달은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이 들죠. 알겠습니다. 사실 뭐 대표님께서는 이제 ETF 이제 관련돼서 이제 많은 이제 뭐 인사이트나 앞으로 이제 보고 있는 뷰들이 좀 있으시겠지만 저희 또 프리마켓 뉴욕 보시는 분들은 금요일 하락장을 다 한번 보고 나서 화들짝 놀래서 주말 사이에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대응할 시간도 없이 주말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컨텐츠도 보시고 뭐 이렇게 되다가 월요일 날 딱 됐는데 일단 그 주말 사이에 다시 화해 스탠스가 좀 나오다 보니까 반등을 했는데 그 반등하는 그 구간에서 소위 얘기하면 금요일에 뭐 크게 빠졌던 종목들 중에 다 그 크게 빠졌던 종목들이 그대로 회복을 한 게 아니라 갈놈들만 회복이 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갈놈들이라는 것은 최근에 시세를 줬던 친구들만 맞습니다. 회복이 되거나 좀 더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지 못한 친구들은 10% 빠졌는데 예를 들면 1%, 2% 정도만 회복하고 마무리가 많아야 돼버리는 절반 정도 회복. 예. 그래서 그 월요일날 시장을 보셨던 분들은 야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그냥 선택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 그냥 앞으로 이러한 트렌드 자체가 뭐 트럼프와 연관되어 있는 트럼프 정책주들, 뭐 특히나 뭐 광물 관련된 기업들, 뭐 히토리 관련된 기업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에너지 관련돼서 뭐 이번에도 SMR이나 이러한 관련된 기업들이 뭐 튀어오르는 모습 또는 방산에 관련된 기업들 또는 일부 AI 관련된 기업들 또는 뭐 데이터 센터 이렇게 뭐가 이게 분산적으로 좀 되어 있는데 네. 이번에 반등세를 보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 반등이 강하게 나왔던 애들로 우리가 좀 쏠려야 되나라는 그런 의견들도 지금 시장에서 좀 많이 나오거든요. 나머지들 힘이 좀 빌빌대니까. 어렵고 중요한 질문인데 예, 이걸 어떻게 봐야 우리 될까요? 늘 예. 그 백투더 베이직 해야죠. 결국은 실적 따라가는 거고요. 결국에 그 업황 따라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 업종 쭉 언급해 주셨는데 예. 저는 딱 세 개만 얘기할게요. 예. AI 성장세는 계속 될 겁니다. AI 다만 성장세, 예.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까지 이렇게 올랐던 건 조금 꺾이겠죠. 뭐 그거 그렇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해 제가 우라늄 어차피 저희 포트폴리오 다 공개했으니까 저는 우라늄은 이제 시작이라고 봐요. 이제 시작이다. 제가 기본적으로 롱돌이긴 하지만 어떤 업종 회사 하나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막 강조 저렇게 약장수처럼 오늘부터 롱버지, 롱 아버지로 갑시다. 예. 그렇게 하고 싶진 않은데 예. 저희가 이 우라늄 펀더멘털 산업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예. 맛배기만 하나 보여드려요. 지금 그때 우라늄 그러니까 현물 가격 예. 이게 지금 70불대거든요. 예. 근데 우라늄 현물 가격을 나타내는 전 세계에서 우라늄 거래량의 10% 정도를 갖고 현물 가격을 표현을 해요. 나머지 90%는 다 유틸리티 회사, 광물 회사들끼리 알아서 그냥 자기들끼리 다 거래합니다. 90%가 그러니까 그래요. 그 네트워크나 그 생태계 자체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구성이 거죠. 돼 있어요. 예. 근데 저희 뭐 참고로 저희 우라늄 종목이 연초 이후에 어제까지 정확하게 108% 상승했어요, 지금. 108%요? 네. 어마어마한 상승이죠. 그러니까 그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떴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이제 시작이다? 90%의 그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거기서 따로 그 현재 거래 가격을 발표를 해요. 예. 아주 가끔 발표를 합니다. 다행히 지난달에 하나 발표한 게 있어요. 예. 지금 현재 리플레이스먼트 가격이라고 하는데 그걸 보고 그게 지금 몇 불로 거래가 되고 있냐면 120에서 130불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예. 근데 현물 가격이 지금 70불대란 얘기예요. 더 이상 얘기 안 드려도 되겠죠. 네, 그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그 뭐 퀀텀 그리고 양자 컴퓨팅 관련 양자 컴퓨터하고 이번에 또 무슨 뭐 히토리 막 떴지 않습니까? 예. MP 머티리얼스 이런 네. 히토리는 의외로 미중이 어떤 식으로 합의를 딱 해버리면 그 가격이 꺼져버릴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예. 그러니까 일시적인 어떤 상승일 거라고 보고 있고 차라리 저는 디펜스, 글로벌 디펜스 같은 거를 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텀으로 보신다면 글로벌 디펜스 종목을 방산에 관련돼서 지금 뭐 저희가 갖고 로켓과 있는 관련된 기업들, 인공위성 관련된 기업들 많이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목 하나를 찍으시든지 그게 쉽지 않으시면 그냥 ETF 사시면 됩니다. ETF로. 저희가 지금 ETF로만 갖고 있는데 우라늄 ETF 연초 이후 어제까지 108% 올랐고요. 글로벌 디펜스 테크 올 연초 이후에 어제까지 88% 올랐어요. 종목이 아니고 ETF도 그렇게 오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왜냐하면 저희 갖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사신다고 해서 저희 가격에 영향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이 상승세 자체가 탄탄해요. 그리고 리서치를 해보면 해볼수록 그 시장의 펀더멘털도 워낙 탄탄하고 예. 히토류가 많이 떴다고 해서 당장 히토류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다만 또 퀀텀 같은 경우도 저희는 퀀텀을 아직은 좀 상용화되고 안정적인 어떤 가격 바탕이 되기에는 조금 이른 단계가 아닌가. 예. 약간 로봇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지금 뭐 많은 ETF 그리고 시장에서 관심이 있는 그런 섹터들에 대해서 또 이충관 대표님께서 마지막에 이게 마무리를 좀 해주셨고요. 혹시나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데 내가 조금 세뇌가 좀 덜 된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이충광 대표님의 유튜브 이충광의 머니픽이 있습니다. 자, 거기 가서 나머지 5% 세뇌 당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늘 저 화요일마다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시장이 약간은 좀 출렁거릴 때, 자, 오늘 같은 날 시장에 대한 펀더멘털을 한 번쯤은 다시 체크해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 레그넌 투자자문의 이충광 대표님은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